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클수록 당연히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소비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어쨌든 성장을 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거다 보니까 다시 과거처럼 그런 저금리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뭐 주택 관련 이제 자금 대출 규모가 좀 늘어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위험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냥 가계부채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몇 퍼센트냐 뭐 이렇게 그렇죠. 따지는 거고 사실 뭐 그거는 이제 기업들도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나냐라면은 결국은 뭐 부채 비율이 높은 뭐 그런 기업들이 부도가 났더라. 뭐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부채가 많아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난 경우는 부채가 많아도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부도로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부채는 높은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그쵸. 이러면 이제 그때들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높은 게 왜 심각하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저성장으로 가버릴 경우는 그 자체가 이제 그 기업으로 치면은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그러면 자칫 이제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높아도 성장이 잘 나오면은 뭐 그러면 그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저성장 시대를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가계부채도 이제는 그에 발맞춰서 좀 줄여야 된다. 지금 그 압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례로 가계부채가 이제 큰 문제를 나타냈던 거를 이제 다른 국가들과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터졌던 국가가 이제 미국과 이제 스페인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 나라들은 저 당시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가 계속 이제 감소해 온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호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되게 저 나라들보다도 더 높았는데도 문제가 터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금융기관들이 이제 많이 부실해지고 이렇게 도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니냐 거라서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호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한 4대 은행 정도가 이제 4등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은행들이 부실해지진 않았었고요. 반면에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상호금고 같은 그런 곳들이 이제 굉장히 부실해지면서 그 문제를 처리하느라 이제 저성장, 뭐 실업, 뭐 이런 문제까지 겹치면서 국가가 경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은행들이 망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어떤 파생 금융 상품, 이 대출 상품들이 너무 많았고 이게 이제 다 부실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터졌던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시에는 이제 GDP 대비 가계부채가 한 70% 수준,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많이 낮은 좀 더 편한 수준이었으니까 그만큼 저 위기를 좀 비껴갔다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은 어느덧 우리가 70%대에서 이제 100% 수준으로 올라왔다 보니까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일을 겪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이제 선례를 한번 봤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하늘도 노력하는 게 금융기관이 뭔가 망하는 그로 인해서 쇼크가 오는 거는 좀 막아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졌고 그거를 이제 또 사기 위한 뭐 가계 대출을 받다 보니 더 이제 그런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됐다는 뭐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빠르게 늘어난 이유는 집값과 당연히 관계가 매우 밀접하죠. 그러니까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대출을 받는 수준이 좀 더 이제 무리하게 받아서라도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수록 이제 가계부채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이제 저금리가 상당히 한몫을 했죠. 가계부채를
결국은 가계부채도 이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기 마련인데 저금리일수록 더 많은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어찌 보면 한 2015년부터 이제 코로나 2021년까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너무나 잘 맞물려서 가계부채가 이제 빠르게 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분명히 과거에 비해서는 금리가 너무 많이 높아진 상태다 보니까 가계 입장에서는 똑같은 양의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그쵸. 훨씬 더 과거보다는 커졌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거는 실제로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밝혀낸 논문에도 있는 거지만 가계 부채가 결국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즉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뭐 건설과 연관된 산업들 에서 이제 그 발전을 하면서 그게 GDP 성장률에 도움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네. 집값이 오르면 소비도 더 이제 부의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도 더 많이 하는 그런 선순환이 있는데,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로 인해서 국가 경제 성장을 악화시킨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지금 거의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 부담이 너무 클수록 당연히 그렇죠. 가게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거고 소비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어쨌든 성장을 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거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는 그래서 다시 과거처럼 그런 저금리로 빠르게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가계부채를 줄여서라도 이 가계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할 텐데라는 게 이제 좀 어떤 정부나 한은의 대응에 있어서 어떤 포커스가 될 부분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뭐 가계부채를 계속 이제 갚을 능력이 있다면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 네. 그게 뭐 그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또 표현도 하면서 터질 수도 있다, 복합일 네네. 수도 있다, 네, 네. 뭐 그런 좀 경고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게 될까요? 이게 지금 참 이제 정부가 이제 올 상반기에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은 게 사실은 좀 크게 보면 유동성 지원 정책이거든요. 이제 뭐 역전세 부분도 지금 유동성 지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도 하필이면 이게 시장 금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낮아진 와중에 이런 지원 정책까지 겹쳐지니까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 버리는 지금 부작용은 일단은 생겼고, 근데 이 부분은 부동산 경착륙이라는 커다란 난제를 해소한 과정에서 나온 뭐 부작용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어느 정도 지금 금융 불안이라는 게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종의 수요 억제책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좀 일단 그렇게도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이게 가령 과거 이제 2009년 이후 2009년부터 2013년이 이제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하락했던 기간인데 그때 보면은 정부가 되게 수요 억제책, 그러니까 최소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요 억제책을 계속 썼었고 금리도 생각보다는 높은 금리를 좀 유지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상승률도 좀 둔화되고 집값도 안정화되는 뭐 집값이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좀 하락을 좀 했었죠. 예. 그런 양상으로 갔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덕분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되게 잘 돼서 수출 경제가 잘 받쳐주니까 내수에서 지금 이 정도 어떤 부동산 경기 둔화는 감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그런 수요 억제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만약에 지금이야 좀 이렇게 무역 적자도 좀 나고 해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섹터에서 보이듯이 이제 대중국이 아니라 대미국 뭐 혹은 다른 선진국 상대로 이렇게 좀 수출 경기가 좋아진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 우리가 목도했었던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뭐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뭐
가계부채는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그 레벨이 좀 심각해진 거는 분명히 맞고, 근데 이제 PF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2007, 8년 이제 2007년까지 집값이 그때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니까 그에 발맞춰서 PF 규모도 굉장히 컸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 PF 문제 때문에 한 2013년까지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을 하고 또 저축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했었죠. 근데 돌아보면 그때 건설사나 저축은행들이 도산을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당했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흔들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중국 경제 성장 덕분에 수출이 잘 되고 다른 섹터들이 이제 좀 괜찮았다. 그래서 그 정도 충격은 감내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PF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지금 PF 때문에 부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2금융권에 어느 정도 국한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제2금융권과 일부 건설사들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은 앞으로도 종종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막 되게 문제를 부각할 거고 하기는 한데 하지만 한 1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은 발생을 했었고 그때 그렇게 막 많이들 도산하고 했어도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로까지 가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 하나 좀 기억해야 될 포인트이기는 하고요. 근데 그와 역시 맞춰서 비교를 해야 될 포인트가 근데 그때는 수출도 잘 되고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를 잘 내던 때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일까라는 거는 역시 좀 비교해서 심각성을 좀 논의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